이 쓸모없는 여자야. 남편 물건 챙기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해? 지금 당장 내 검은 배낭 가지고 별장으로 와! 나는 이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 3년 동안 힘들게 지켜온 이 결혼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어. 돌아가시오. 그 배낭을 버리시오. 사실 그 안에는 그날 밤 남편은 내게 자신의 배낭을 경기도 외곽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길 한가운데서 의문의 할아버지 한 분이 내 차를 멈춰 세웠다. 돌아가시오. 그 배낭은 버리시오. 그의 경고는 날카로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열었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 채널이 더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마치 하늘이 온 분노를 쏟아붓는 듯 빗줄기는 내 차 앞 유리를 세차게 때렸다. 자동차 와이퍼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시야를 가리는 물줄기를 닦아내기 위해 힘겹게 움직였다. 경기도 외곽의 별장 지역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로 한적했다. 가로등 하나 켜져 있지 않아 칠흑같이 어두웠다. 오직 내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밤의 어둠을 가르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내려앉기 시작한 옅은 안개를 뚫고 나아갈 뿐이었다. 나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운전대를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얇은 재킷을 파고드는 밤 공기가 차가워서가 아니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슴의 통증과 답답함 때문이었다. 눈물은 계속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구멍에 걸린 흐느낌과 뒤섞였다. 내 생각은 계속해서 30분 전의 일로 되돌아갔다. 휴대폰이 울리며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떴다. 그가 출장 중이었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따뜻한 인사 대신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남편은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거칠고 경멸적인 어조로 소리쳤다. 그는 아끼는 검은색 배낭을 집에 두고 왔다며 나를 마구잡이로 비난했다. 그는 나를 쓸모없는 아내, 귀찮게만 하고 인생의 짐이 되는 멍청한 여자라고 불렀다. 그의 말은 심장에 곧바로 박히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이 쓸모없는 여자야. 남편 물건 챙기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해? 지금 당장 내 검은 배낭 가지고 별장으로 와. 옛날 산길로 오면 더 빠를 거야. 만약 1시간이라도 늦으면 오늘 밤 당장 이혼이야.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 전에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협박했다. 이혼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왠지 오늘 밤은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이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자존심을 억눌렀고 그가 강요하는 빠듯한 생활을 견뎠다. 그리고 그의 모든 모욕을 묵묵히 삼켰다. 헌신적인 아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흘리며 차 열쇠를 움켜쥐고 그의 무거운 검은 배낭을 챙겨 그가 말한 산 중턱의 별장을 향해 이 폭풍우 치는 밤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 옛 산길은 매우 위험하기로 유명했다. 길은 좁고 급격하게 굽이쳤으며 내 왼쪽으로는 제대로 된 가드레일도 없이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비 때문에 미끄러운 아스팔트는 내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분위기는 너무나도 살벌했다. 마치 모든 코너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둠과 낭떠러지에 대한 두려움은 지난 3년간 힘들게 지켜온 결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오르막길의 급커브를 온 신경을 집중해 지나던 순간
갑자기 내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떤 형체를 포착했다. 누군가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흉곽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았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와 마찰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차는 살짝 미끄러지다가 그 형체로부터 불과 몇 던 떨어진 곳에서 간신히 멈춰섰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나는 멍한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에 한 늙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낡은 검은색 우비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우비의 모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젖은 차창을 뚫고 나를 향해 날카롭게 응시하는 그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 그 눈빛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아주 강하고 꿰뚫는 듯한 경고의 눈빛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차창을 살짝 내렸다. 그에게 태워드릴지 아니면 길을 잃었는지 물어볼 생각이었다. 차가운 공기와 빗방울이 곧장 차 안으로 들이쳤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내 창가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쉬어 있었지만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이겨낼 만큼 아주 또렷했다. 돌아가시오, 아가씨. 이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는 아주 진지하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어리둥절하여 얼어붙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물건을 갖다 줘야 해요. 저 앞 별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가면 남편이 크게 화낼 거예요. 나는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옆자리에 있는 그 검은 배낭은 멀리 던져버리시오, 아가씨. 당신 남편은 당신이 눈물 흘릴 가치가 없는 인간이요. 그는 오늘 밤 당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악마요. 저 앞길은 이미 손을 써뒀소. 계속 가면 당신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할아버지의 말은 머리 바로 위에서 내리치는 벼락과도 같았다. 내 죽음이라고요? 손을 써뒀다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죠?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뇌는 믿기를 거부했다. 할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제 남편이 성질이 급하긴 해도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계획할 리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음에도 나는 반박했다. 할아버지는 조수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남편의 검은 배낭을 가리켰다. 그 배낭을 열어보시오. 아가씨, 그가 오늘 밤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시오. 그건 업무 서류가 아니오. 열어보면 당신이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깨닫게 될 것이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뒤로 물러서서 몸을 돌려 천천히 밤의 어둠과 쏟아지는 비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운전석에서 얼어붙었다. 창문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내 피부를 찔렀다. 이성은 길 위에 미친 사람 말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 계속 달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능은 그 경고를 들으라고 비명을 질렀다. 내 눈은 천천히 평범해 보이는 그 검은 배낭으로 향했다. 아까 들었을 때 배낭은 아주 무거웠다. 정말로 업무 서류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을까? 숨을 참으며 나는 떨리는 손을 조수석으로 뻗었다. 나는 배낭을 잡아 내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내 모든 삶을 파괴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배낭의 지퍼를 당겼다. 조용한 차 안에서 지퍼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배낭이 열리자 나는 안으로 손을 뻗었다. 확실히 몇 뭉치의 서류가 있었지만 남편이 다니는 회사 로고가 박힌 서류철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하나로 묶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어두운 차 실내등만으로도 서류 위의 글씨를 읽기에는 충분했다. 내가 처음 본 서류는 붉은색 표지였다. 그것을 열었을 때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 순간 심장이 뱉는 것 같았다.
그것은 사망진단서였다. 그리고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진단서에 대문자로 쓰여 있는 이름이었다. 바로 내 이름이었다. 사망일자는 오늘로 되어 있었다. 오늘, 바로 오늘 밤, 내 몸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마치 온 혈관에 얼음 덩어리가 쏟아진 것 같았다. 내가 아직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이름으로 된 사망진단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아주 두꺼운 생명보험 증권이 있었다. 나는 거기에 적힌 액수를 읽고 머리가 핑 돌았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 보험은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만약 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그 돈을 수령할 유일한 상속인의 이름은 바로 내 남편이었다. 내 눈물이 보험 서류 위로 떨어졌다. 속이 메스꺼웠다. 뱃속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싶었다.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가 왜 폭풍우 속에서 이 위험하고 외진 옛 산길로 가라고 했는지, 왜 내가 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며 협박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는 이 배낭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그는 내가 이 길을 지나가다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죽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야 그가 준비해둔 이 가짜 사망진단서로 내일 아침 수백억 원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남은 힘을 다해 배낭 속을 계속 뒤졌다.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고급 아파트 등기부등본,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체 확인증이었다. 예외 없이 모든 서류의 명의는 한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여자의 이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다. 남편이 항상 그저 도움이 필요한 평범한 친구일 뿐이라고 말하던 그 여자. 수십억 원대 자산의 소유자로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차 바닥에 떨어뜨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굳게 닫힌 차 안에서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다. 고통의 비명, 배신의 비명, 어리석음의 비명. 3년 동안 나는 그에게 헌신했다. 그가 퇴근하면 발을 주물러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했으며 그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나는 배고픔을 참았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받은 보답이었다. 보험금과 내연녀를 위해 아주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살인 계획. 하지만 터져나오는 흐느낌 속에서 갑자기 씁쓸한 웃음이 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아주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웃음이었다. 내 남편은 정말 멍청했다. 아주 멍청했다. 그는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복잡한 살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쓸모없는 고아 출신의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진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그 수백억 원의 보험금이 내게는 그저 푼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지독하게 극적인 아이러니가 나를 울면서 웃게 만들었다. 내 남편. 매일 나를 깎아내리던 그 남자.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그 남자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가 가난하다고 여기며 죽이려 했던 이 아내가 바로 그가 일하는 모든 회사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실소유주이며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그의 사장의 사장이었다. 나는 매달 그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지금까지 깊이 잠들어 있던 용을 깨워버린 것이다. 밖의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온 우주가 지난 3년간 내가 저지른 어리석음을 함께 슬퍼하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운전대 뒤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내 자신의 사망진단서가 조수석과 차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씁쓸한 웃음은 사라지고 가슴을 짓누르는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내 생각은 시간을 거슬러 멀리 날아갔다. 그동안 헛된 희망으로 덧칠하려 했던 어두운 기억들을 되감았다. 나는 우리 결혼 초기를 떠올렸다. 그때 나는 진심으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재단 앞에서 했던 그의 달콤한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거대한 거짓말은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몇 달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그날 밤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한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집에 돌아와 서류 가방을 소파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내가 그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자 그는 비난하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회사가 지금 엄청난 위기야. 윗대가리들은 정말 머리가 없어. 그는 그날 밤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불평했다. 이번 달 월급이 50%나 깎였어. 매출이 줄었다는 핑계를 대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운영비를 줄이려는 속셈이야.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 해. 나한테 생활비 더 달라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날 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억압받는 직원으로서의 그의 불행한 처지에 공감하는 척했다. 나는 그를 안아주고 진정시키며 가계부를 아주 알뜰하게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그를 돕기 위해 부업이라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동정심 어린 얼굴 뒤에서 내 마음은 그의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비웃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나는 회사가 전혀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분기 매출은 오히려 급상승 중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는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매달 내 변호사를 통해 모든 직원의 급여 지급 승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남편의 월급은 온전했다. 심지어 그는 상당한 액수의 성과급까지 막 받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왜 그는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조작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해야 했을까? 이제 이 차 안에 흩어진 내연녀 명의의 자산이 채 증거들을 보니 수년간의 질문이 마침내 풀렸다. 우리 가족의 생활비가 되어야 했던 돈, 그가 회사에서 삭감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돈은 다른 여자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거짓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두 번째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일어났던 또 다른 가슴 아픈 사건을 떠올렸다. 그때 남편은 새 차를 사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하고 결국에는 강요했다. 그는 오래된 차가 자주 고장나서 중요한 고객을 만날 때 창피하다고 이유를 댔다. 하지만 그는 항상 아주 적다고 말하던 자신의 저축을 쓰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오히려 내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아내야?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내 이미지를 위해서 좀 도와줄 수도 없어? 그는 그때 나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가 남긴 그 싸구려 보석들이나 팔아버려. 어차피 디자인도 촌스럽잖아.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몇백만 원은 받겠지. 당신 생활비 남은 거랑 합쳐서 다음 주까지 차 계약금 필요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보석에 대한 그의 말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내가 집에서 항상 수수하고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보석들이 싸구려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옷장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그 나무 보석함의 대대로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수백억 원 가치의 순수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희귀 사파이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날 나는 그 보석함을 들고 집을 나섰다. 내 개인 은행으로 가는 내내 울었다. 나는 어머니의 보석을 단 하나도 팔지 않았다. 나는 내 개인은행 지점장을 만나 내 비밀 계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왔다. 나는 그에게 돈을 건네며 어머니의 보석 전부를 금은방에 아주 싼 값에 팔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어머니의 유품을 빼앗았다는 죄책감 하나 없이 그 현금 뭉치를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번지던 만족스럽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그날 바로 대리점으로 가서 꿈에 그리던 고급 차를 샀고 오늘 밤 내가 알게 된 것처럼 그 차는 그 여자를 태우고 바람을 피우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다. 내 고통은 남편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방문할 때마다 나는 쓴 약을 삼켜야 했다. 지난달 그녀의 방문에 대한 기억이 망가진 테이프처럼 귓가에서 고통스럽게 맴돌았다.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찾아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텔레비전 위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먼지를 찾았다. 이 집은 항상 음침하고 가난한 냄새가 나. 그녀는 내가 부엌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요리하고 있는 내게 다가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너는 정말 분수를 모르는구나. 내 아들은 부장이고 월급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어. 밖에서 어떤 여자든 만날 수 있었지. 학벌 좋은 여자, 부잣집 여자,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 그런데 하필 너처럼 촌스럽고 가난하고 쓸모없는 여자한테 발목이 잡혔어. 시어머니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모욕했다. 너는 우리 가족의 기생충일 뿐이야. 내 아들 돈 축내는 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 네가 한 음식도 꼭 남은 음식물 쓰레기 같고 언제쯤 정신 차리고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 줄래? 기생충. 가난한 여자라는 말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듣는 아침 식사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나를 모욕할 때마다 남편은 그저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어머니의 모든 말을 인정하는 듯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음식에 떨어지지 않도록 참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왜 나는 지난 3년간 가만히 있었을까? 왜 수조원의 재산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내가 이 집에서 더러운 발판처럼 짓밟히는 것을 견뎠을까? 그 대답은 항상 아버지께서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날로 나를 데려간다. 아버지는 내 손을 힘없이 잡으셨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재산만을 노리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항상 외로웠던 남자이기도 했다. 아버지에게 약속해다오. 그의 희미한 목소리가 항상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내 재산이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도록 해라. 내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살아라. 내 돈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아라. 그를 시험해봐라.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일 때 그가 곁을 지켜준다면 그가 바로 우리 가문의 사업왕국을 함께 지켜나갈 자격이 있는 남자다. 그 유언이 지금까지 나를 쳐맨 족쇄였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다. 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숨겼다. 아주 소박하게 살며 남편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그가 온전한 가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언젠가 남편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내 진심 어린 사랑을 그가 알아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속여왔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차가운 차 안에서 내 손에 들린 가짜 사망진단서 한 장으로 나는 절대적인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시험은 끝났다. 내 남편은 이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지를 갈기갈기 찢고 침을 뱉었으며 시험관을 죽이려 했다. 아까부터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슬픔과 실망감은 서서히 증발했다. 차가운 밤바람에 휩쓸려 갔다. 내 눈물은 완전히 말라버렸다. 얼굴 근육이 팽팽하게 굳었다. 지금까지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은 이제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얼음으로 얼어붙었다. 항상 져주던 아내의 인내는 이제 죽었다.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차갑고 아주 치명적인 분노가 자리 잡았다. 나는 보험 서류와 불륜의 증거들을 하나씩 다시 주워 모았다. 그것들을 검은 배낭 안에 깔끔하게 다시 집어넣었다. 마치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지퍼를 닫았다. 남편은 자신이 재산과 내연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오늘 밤 내가 죽기를 바랐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부자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사라지기를 바랐다. 강하고 부유한 여자를 원한다고? 나는 어둠을 향해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좋아.
오늘 밤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게. 하지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이 상대할 여자는 더 이상 약한 아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을 남김없이 파괴할 악몽일 테니 나는 다시 면 차에 시동을 걸었다. 의문의 할아버지의 조언처럼 유턴하는 대신 나는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나는 오늘 밤 그 별장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니라 배신자들을 처형할 집행관으로서 가난한 사람 행세는 끝났다. 오늘 밤 나는 내 왕좌를 되찾을 것이다. 내 차의 엔진 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는 빗속에서 더욱 거칠게 울려 퍼졌다. 이 산길은 더욱 가파르고 굽이쳤으며 이 어두운 밤에 감이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완전한 집중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오히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 사랑에 눈이 멀어 무시해왔던 사건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있었다. 옆자리에 놓인 내 사망 서류가 담긴 검은 배낭이 내 어리석음의 말없는 증인이 되는 것 같았다. 어떻게 나는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자는 남자의 마음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징후는 이미 있었다. 이 지옥 같은 밤이 오기 몇 주 전 나는 이미 남편의 인생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비밀,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있었다. 단지 그때는 아직 그것을 부정하려 애썼고 그가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며 아내로서 나의 지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나 자신을 속였을 뿐이다. 그 사건은 어느 주말 밤에 시작되었다. 남편은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아주 역겨운 술 냄새와 싸구려 여성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렸고 내가 그의 신발을 벗겨주려 하자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사무실 옷을 입은 채 거실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버렸다. 그날 밤 나는 그의 토사물을 치우고 담요를 덮어준 후 불을 끄기 위해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그의 서류 가방이 바닥에 열린 채 널브러져 있고 그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서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화면은 어두운 방 안에서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평소 그는 그 물건에 매우 집착했다. 그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고 회사 기밀 문서가 많아 외부인, 특히 그가 멍청하다고 여기는 아내 같은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가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에는 단지 노트북이 고장나지 않도록 끄려는 의도로 책상에 다가갔다. 하지만 내 손이 터치스크린에 닿는 순간 화면 오른쪽 하단에 짧은 메시지 알림이 나타났다. 메시지는 숨겨진 메신저 앱에서 온 것이었다. 자기야, 명품 가방 사준 돈 입금됐어. 고마워. 우리 그 특별 자금으로 언제 또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당신 그 멍청한 아내는 의심 안 하지? 나는 그 문장들을 읽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의심이 마침내 폭발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나는 커서를 움직여 그 메시지를 클릭했다. 메신저 앱이 활짝 열리며 남편과 그가 가명으로 저장해둔 한 여자 사이에 아주 긴 대화 기록이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을 보자마자 나는 그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직장 동료였고 그가 항상 필사적으로 변호하며 평범한 친구라고 말하던 그 여자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읽으며 마음이 산산조각났다. 그들은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다정한 사진을 주고받으며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그들 둘이 나를 비웃고 속이기 쉬운 촌뜨기 여자라고 모욕하며 나를 이혼시키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의 월급에서 돈을 더 뜯어낼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륜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순식간에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대체되었다. 내 눈이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특별자금이라는 문구를 포착했을 때 날카로운 직감으로 나는 그 노트북의 내용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폴더, 모든 문서를 확인했고 비밀번호로 보호된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예리한 직감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 나는 그의 생일, 내연녀의 생일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숫자 조합을 시도했고 마침내 그가 내 회사에서 처음으로 승진했던 날짜를 입력하자 폴더가 열렸다. 그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재무보고서 파일이 있었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이자 최대 주주로서 나는 당연히 우리 회사의 자금 흐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비록 항상 변호사를 통해 멀리서 감독해왔지만 나는 남편의 노트북 화면에 있는 숫자들을 읽기 시작했고 내가 매달 받는 실제 보고서와 비교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 내 피가 끓어올랐다. 내 남편은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물급 도둑이었다. 그는 거래처 데이터를 조작하고 유령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며 회사 운영 자금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까지 횡령했다. 그 돈으로 그는 내연녀에게 고급차, 아파트, 보석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던 것이다. 그가 항상 회사가 위기라며 소리치고 나를 궁핍하게 살도록 강요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내 회사를 강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그 모든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 나는 그를 10수년 동안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금융범죄의 증거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발견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의 부패 증거가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심리적 약점에 대한 발견이었다. 내연녀와의 대화 중간중간 남편은 그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바로 나 자신인 회사의 회장님에 대해 자주 불평했다. 그는 회장님을 아주 잔인하고 철권 통치를 하며 신비롭고 용서가 없는 지배자로 묘사했다. 나는 몇 달 전 단지 회사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내 변호사를 시켜 남편을 포함한 몇몇 부장급 관리자들에게 무작위로 업무 경고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남편은 완전히 엉망인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몸은 심하게 떨렸고 숨을 헐떡였다. 그는 곧장 화장실에 틀어박혔고 나는 그의 구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나왔을 때 그는 내 무릎에 엎드려 서럽게 울었다. 이전에는 결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끝장날 것이라며 회장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해고당하면 끝장이라고 두려움에 떨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심지어 표준 경고, 이메일 한 장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와 그의 가족 앞에서는 그는 거만하고 무적의 왕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의 권력 앞에서는 그는 그저 겁 많고 연약한 작은 쥐에 불과했다. 그의 경력과 직위는 그에게 전부였다. 만약 그것이 건드려진다면 그의 정신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날 밤의 발견은 나의 비밀 무기가 되었다. 내가 사용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꼭꼭 숨겨둔 무기. 처음에는 그가 깨닫고 변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내가 그 무기의 방아쇠를 당길 필요가 없기를. 하지만 이제 폭풍 우와 그가 나를 위해 계획한 살해 위협 속에서 나는 희망을 가질 시간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내 남편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그는 내가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는 것을 그만둘 가장 강력한 이유를 주었다. 수십억 원의 횡령 증거와 회장님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의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한 지식이라는 무기는 이제 내 손에 준비되었다. 이 배낭에 있는 가짜 사망진단서와 생명보험 증거까지 더하면 내 탄약은 충분하고도 남았다. 나는 김이 서린 차암 유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를 항상 얕보던 남편, 내연녀,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례로 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밤 그들은 모두 그 별장에 모여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곧 일어날 나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불행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쥐고 가장 치명적인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된 지배자라는 것을 모른다. 내 차는 여전히 밤의 어둠을 가르며 산 정상의 별장 지역으로 향하는 남은 길을 달리고 있었다.
차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이제 내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더 이상 무서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내 발걸음에 맞춰 울리는 전쟁의 북소리였다. 나는 운명에 대한 한탄을 끝냈다. 내 눈은 이제 메말랐다. 시선은 앞을 향해 곧고 날카로웠다. 아까부터 내 목을 조르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는 치명적인 평온함이 대신했다. 왼손으로 조수석에 얌전히 앉아있는 검은 배낭을 더듬었다. 그 안에는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남편의 추악한 계획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그가 내 연녀를 호강시키기 위해 저지른 회사 자금 횡령의 비밀이 저장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완벽하게 맞춰졌다. 나는 더 이상 눈 멀고 귀 먹은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변했다. 나는 잠시 길과 넓은 곳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으로부터 내 위치가 안전한지 확인했다. 이런 잦은 날씨에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을 것 같았지만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 무선 연결을 통해 차량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했다. 내 손가락은 재빨리 비상연락처 목록 최상단에 있는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연결음이 2번 울린 후 저편에서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가 나를 맞았다. 네, 사모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날씨가 아주 안 좋습니다. 부디 안전한 곳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내 변호사의 것이었다. 아주 충직한 중년 남자로 내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내 비밀 신분을 지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나의 오른팔이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정확히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금 경기도 외곽의 산 중턱 별장 지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아주 평탄하고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내 목소리에는 슬픔의 떨림이 조금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그곳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지역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산사태 위험도 있습니다. 거기서 혼자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바로 경호팀을 보내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를 데리러 올 필요 없어요. 오늘 밤 돌아갈 계획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의 다급함을 재빨리 잘랐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움직여 주셔야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 변호사는 내 목소리 톤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하고 잠시 침묵했다. 오랫동안 나를 위해 일해온 사람으로서 그는 내가 이런 톤으로 말할 때는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무엇을 명하시겠습니까? 박민준이라는 지역부장이 저지른 회사 운영 자금 횡령 관련 서류를 전부 모으세요. 나는 남편의 이름을 말했고 내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나는 그를 순수하게 시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남편을 감시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경계는 내가 파괴했다. 그의 계좌 이체 내역, 유령 프로젝트 증거, 그리고 최유라라는 여자 계좌로 들어간 모든 자금 흐름을 가져오세요. 나는 내 연녀의 이름을 말했다. 사모님. 드디어 그들이 사모님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신 겁니까? 내 변호사는 조심스럽지만 안도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그 이상을 알고 있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남편이 오늘 밤 저를 별장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 가파르고 미끄러운 옛길로 오라고 했죠. 제가 사고로 죽기를 바랐던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요. 맙소사. 이 파렴치한 놈. 이건 계획적인 살인미수입니다. 사모님, 지금 당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화하겠습니다. 내 변호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폭발했다. 그렇게 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경찰팀과 함께 오세요. 우리 회사 내부 감사팀도 데려오시고요. 그와 그 여자에 대한 불명예 해고 통지서를 준비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측에 연락해서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 그 여자의 계좌, 그리고 시어머니 계좌까지 전부 동결시키세요.
회사 돈으로 산 집, 아파트, 차 등 모든 자산을 압류하세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모님, 모든 서류와 문서는 30분 안에 준비될 겁니다. 저와 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가 전화를 끊기 전에 내가 덧붙였다. 산 정상에 있는 8번 별장으로 오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제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진입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그의 날개를 자르고 오늘 밤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전에 그가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저희가 곧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차 안은 다시 내 숨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잠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복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그냥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 같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너무 쉬운 벌이다. 그들은 천천히 파멸을 맛봐야 한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 자존심, 재산, 그리고 자유를. 나는 다시 차를 몰았다. 별장까지의 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몇 개의 그 커브를 지나자 멀리서 환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요한 언덕 한가운데 웅장하게 서 있는 고급 별장이었다. 나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헤드라이트를 껐다. 내 도착이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미등만 켜두었다. 나는 별장 마당에서 조금 떨어진 빽빽한 소나무 숲 뒤에 숨겨진 곳에 차를 주차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어 뼛속을 파고드는 이슬비를 남겼다. 내가 있는 곳에서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별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소파 위에는 남편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황금색 음료가 담긴 잔을 들고 얼굴이 붉어진 채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주 노출이 심한 실크 잠옷을 입은 내연녀가 애교를 부리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리고 내 피를 더욱 끓어오르게 만든 것은 그 방에 있는 세 번째 인물의 존재였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항상 나를 가난하다고 모욕하던 그 늙은 여자는 흔들의자에 앉아 함께 소리내어 웃으며 테이블 위에 비싼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아주 행복해 보였다. 고통과 오늘 밤 사라질 내 목숨 위에 세워진 완벽한 작은 가족의 초상화. 그들은 파티를 하고 있었다. 내 사망 소식을 기다리는 파티를.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내쉬었다. 나는 그 검은 배낭을 집어 어깨에 뱉다. 이 배낭의 무게는 이제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세상을 파괴할 준비가 된 치명적인 무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차문을 열고 이슬비를 뚫고 밖으로 나섰다. 빗물이 내 얼굴과 재킷을 적셨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별장의 정문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을 따라 단호하게 나아갔다. 나는 두려움과 눈물로 가득 찬 아내로서 걷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현재 그들이 밟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자인 회장으로서 걷고 있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이제 본 공연이 시작될 시간이다. 오늘 밤 이 별장에서 나는 그들의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이 평생 다시는 웃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나는 손을 들어 내 앞에 있는 거대한 나무 문을 두드릴 준비를 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슬비는 여전히 내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남겼다. 하지만 내 온몸을 흐르는 피는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 발소리는 그 고급 별장의 정문으로 이어지는 자갈길 위에서 사각거렸다. 빗물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져 얼굴을 적시고 얇은 재킷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추위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 눈은 내 앞에 있는 조각된 티크나무 문을 똑바로 응시하며 저 안에서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는 거짓된 행복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밖에서도 별장 안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와 그 사이로 들려오는 아주 익숙한 웃음소리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남편의 웃음소리였다. 나와 함께 집에 있을 때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호탕한 웃음소리. 거기에는 그 여자 최유라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걸걸한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오늘 밤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사악한 계획에 따르면 오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숨쉬는 마지막 밤이 되어야 했다. 나는 아까부터 남편의 검은 배낭끈을 꽉 쥐고 있던 오른손을 들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진 채로 나는 그 나무 문을 세게 두드렸다. 내노크 소리는 울려 퍼져 빗소리를 갈랐고 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를 순간 멈추게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저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남편은 분명 낭떠러지 밑에서 박살난 내 차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온살림 경비원이나 동네 주민이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지금쯤 가짜 슬픈 표정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문으로 다가오는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열쇠가 돌아가고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뒤에서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는 이미 잔뜩 꾸며낸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 비통한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안구가 눈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알코올 기운으로 붉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흠뻑 젖은 내 머리부터 신발 끝까지 나를 훑어보았다. 마치 무덤에서 일어난 유령을 보는 것 같았다. 그의 몸은 문지방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돌았다. 분명했다. 오늘 밤 이 별장 문 앞에 내가 살아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가장 바라지 않던 일이었을 것이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의 교활한 머리는 분명 이 현실을 처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아주 평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우리 사이의 긴장된 침묵을 깨며 물었다. 이 검은 배낭 빨리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 당신이 시킨 대로 옛 산길로 왔는데. 내 목소리를 듣고 남편은 깜짝 놀랐다. 그는 재빨리 놀란 표정을 분노의 표정으로 바꿨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항상 사용하던 방어기제였다.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별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곧바로 문을 쾅 닫았다. 왜 이렇게 늦었어? 이 멍청한 여자야? 그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지만 눈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납게 들리려 애쓰며 소리쳤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리고 내 꼴 좀 봐. 시궁쥐처럼 흠뻑 젖었잖아. 창피하게 정말. 내 배낭은 지금 당장 내놔. 그는 거칠게 손을 뻗어 내 어깨에 걸린 검은 배낭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뒤로 물러섰다. 나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를 쳐다봤다.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더 이상 울지 않았으며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았다. 나한테 손대지 마. 내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나는 그를 그냥 지나쳐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고급 가구로 장식된 별장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이 나를 맞았다. 커다란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온갖 종류의 고급 요리, 수백만 원짜리 수입 주류, 그리고 중간 크기의 케이크가 차려져 있었다. 짙은 갈색 가죽 소파에는 내 결혼 생활의 기생충이었던 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주 얇고 노출이 심한 붉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흔들의자에 편안히 기대앉아 작은 접시에 담긴 스테이크 조각을 먹고 있었다. 내 등장을 보고 시어머니는 즉시 씹는 것을 멈췄다. 그녀의 늙은 얼굴은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접시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아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 가난뱅이가 여긴 왜 들어와? 시어머니가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증오의 찬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바닥이 더럽고 젖었잖아.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 남편이 여기서 중요한 사업 미팅 중인데 너는 거지 같은 꼴로 와서 망치고 있잖아. 여기서 나가. 내 아들 망신시키지 말고. 나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오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최유라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중요한 사업 미팅? 내가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되물었다. 언제부터 사업 미팅이 고객에게 한밤중에 투명한 실크 잠옷을 입으라고 요구했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어머니가 수백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사업 미팅에 참석했어? 최유라는 내 말에 기분이 상한 듯 나를 쏘아봤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일부러 우아한 척 잠옷을 정리한 뒤 나를 얕보는 시선으로 쳐다봤다. 말 조심해. 내 남편이 우리를 성공 축하 파티에 초대한 거야. 내가 싫으면 그냥 가. 어차피 처음부터 너 같은 촌뜨기가 여기 오는 걸 반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분위기만 망치잖아. 남편이 서둘러 거실로 나를 따라왔다. 그는 나와 최유라 사이에 서서 뜨거워지기 시작한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분노로 공포를 감추려 했다. 그만해. 말만 내 당신. 남편이 내 얼굴 바로 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배낭 가져왔으면 저기 내려놓고 빨리 집에 가. 오늘 밤 내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 여기서 할 일 아직 많아. 나는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리석 테이블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위에 검은 배낭을 천천히 계산된 움직임으로 내려놓았다. 하지만 내 손은 여전히 배낭 지퍼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을 놓기를 거부했다. 나는 남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벽을 꿰뚫었다. 당신 할 일 오늘 밤 정말 많겠지. 나는 그의 고함과 대조적으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 내연녀나 당신의 불법 자금에 빌부터 사는 당신 어머니와의 일이 아니야. 오늘 밤 당신의 일은 바로 나하고야. 남편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의 초조함을 감추기 위한 강요된 웃음이었다. 불법 자금? 무슨 소리야? 비 맞아서 정신이 나갔나? 빨리 그 배낭 내놓고 여기서 꺼져. 내가 이 지역 경비원 불러서 너 끌어내기 전에 125억 4,300만 원. 나는 그의 협박을 무시하고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숫자로 된 그 말은 내 입에서 그냥 흘러나왔다. 마치 방 안의 모든 것을 즉시 얼어붙게 하는 주문처럼 남편의 억지 웃음은 허공에서 멈췄다. 분노를 뿜어내던 그의 눈은 이제 극도의 공포의 바다로 변했다. 턱이 떨어지고 입술이 소리 없이 떨렸다. 최유라와 시어머니는 내가 방금 말한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갑자기 아주 쉬고 거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와 관자놀이에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미소를 더욱 넓게 지었다. 전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미소였다. 그게 지난 2년간 당신이 횡령한 회사 운영 자금 총액이야. 지난달 당신이 저 싸구려 빨간 옷 입은 여자 개인 계좌로 이체한 유령 중장비 구매 프로젝트 자금도 포함해서 말이지. 남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등이 대리석 테이블 가장자리에 부딪혔다. 그는 셔츠 끝을 아주 강하게 움켜쥐었다. 네가 이 헛소리를 어떻게 알아? 누가 내 머리에 독을 넣었어? 그가 공황 상태에 빠진 어조로 쏘아붙였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좌우로 움직였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나는 그에게 다가가며 대답했고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었다. 내 노트북에 있는 숨겨진 폴더에 대해서도 알고 네가 만들어낸 가짜 거래처들에 대해서도 알고 네가 그녀에게 고급 아파트를 사주고 스포츠카를 사주고 네 것이 아닌 돈으로 너희들 해외여행 경비를 댔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침묵이 그의 정신을 고문하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마치 공황 발작을 겪는 사람처럼 그의 심장은 분명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이성을 파괴하는데 어떤 심리적 무기가 가장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낮지만 아주 날카롭게 배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회장님께서도 전부 알고 계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의 정신적 방어선은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가 다 빠져나간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했다. 숨을 헐떡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 회사 최고 경영자의 절대 권력에 대한 그의 공포증이 이제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하는 현실이 되었다. 안 돼. 말도 안 돼. 남편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중얼거렸다. 옥수수 알만한 땀방울이 쏟아져 그의 셔츠를 적셨다. 그는 애처롭게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너 거짓말하는 거지? 분명 거짓말일 거야. 회장님이 아실 리가 없어. 내가 보고서는 전부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누가 너한테 말해줬어? 회사 사람이 너한테 얘기했어. 내부 감사팀이 오늘 밤 보고서를 끝냈어. 나는 자비 없이 대답하며 그의 공황 버튼을 계속 눌렀다. 내 모든 계좌 이체 증거가 이미 회장님 책상 위에 있어. 그분은 매우 분노하셨지. 오늘 밤이 내 경력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고 앞으로 10수년을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하라고 확실히 전하셨어. 감옥이라는 위협을 듣자 남편은 균형을 잃었다. 그는 주저앉아 그 고급 별장의 카펫 위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는 울기 시작하며 좌절감에 신음했다. 다 끝났어. 내 경력은 끝장났어. 난 감옥에 갈 거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가 지금까지 내게 보여주었던 모든 오만함과 거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주 비겁하고 연약한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자신의 아들이 무릎을 꿇고 내 말 한마디에 히스테리하게 우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새빨개졌다. 그녀는 남편에게 빠르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너 왜 이래? 시어머니가 남편의 몸을 흔들며 소리쳤다. 왜 이 가난뱅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 일어나. 엄마 창피하게 하지 마. 무슨 돈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회장님? 쟤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일 뿐이야. 쟤 헛소리 듣지 마. 아까부터 조용히 혼란스러워하던 최유라도 다가왔다. 그녀의 오만한 표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의심으로 바뀌었다. 자기, 제가 하는 말 사실이야? 당신 회사 돈 횡령했어. 당신 부잣집 아들이고 부업도 많다고 했잖아. 나한테 준 돈 전부 다 네 사업 수익에서 나온 합법적인 돈이라고 했잖아. 최유라가 점점 높아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세 사람을 극도의 만족감으로 바라보았다. 나의 첫 번째 심리 공격은 아주 완벽하게 성공했다. 파멸의 씨앗은 그들 한가운데 정확히 심어졌다.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남편,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돈줄이 파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내연녀.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치며 즐기기에 아주 아름다운 혼돈과 공황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 정신공격은 이제 막 그들의 겉껍질을 파괴했을 뿐이다. 이제 진짜 폭탄을 떨어뜨려 그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시간이었다. 별장 거실의 혼란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은 여전히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회장님과 감옥에 대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아들에게 일어나서 나를 쫓아내라고 했다. 한편 최유라는 남편의 셔츠깃을 잡아당기며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온 돈의 출처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밖의 빗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자신들의 환상이 파괴되는 것을 마주한 새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소란에 묻혀버렸다.
나는 똑바로 서서 가슴 앞에 양팔을 끼고 그 비참한 광경을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남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항상 나타나던 연민의 감정은 이제 깊이 묻혀 죽어버렸다. 내 마음에 남은 것은 극도의 혐오감 뿐이었다. 갑자기 남편이 중얼거림을 멈췄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되고 공포의 핏줄로 가득 찬 그의 눈은 내 근처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배낭을 향해 미친 듯이 쏘아보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그의 머리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는 회사 자금 횡령의 증거가 그 배낭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혹은 어쩌면 오늘 밤 나를 위해 그가 꾸민 진짜 사악한 계획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른다. 거칠고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남편은 벌떡 일어섰다. 그는 분노에 차소리치며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린 게 틀림없어. 그 배낭 내놔. 분명 그 안에 뭔가를 숨겼을 거야. 그는 내 손에서 배낭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공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른손으로는 배낭 밑부분을 단단히 잡았다. 왼손으로는 아주 빠르고 강한 움직임으로 지퍼를 열었다. 한 번의 거친 동작으로 나는 배낭을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검은 배낭이 뒤집혔다. 그 내용물은 공중에서 흩날리다가 마침내 대리석 테이블과 그 아래 두꺼운 털 카펫 위로 쏟아져 내렸다. 다양한 색상의 서류철과 인쇄된 사진들이 그들 세 사람의 눈앞에 흩어졌다. 남편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의 눈은 흩어진 물건들에 고정되었다. 방금 전 잠시 나타났던 그의 용기는 다시 산산조각났다. 나는 천천히 테이블을 돌아 약간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 발치에 떨어진 붉은색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 서류철을 천천히 열고 공식 직인이 찍힌 종이 한 장을 공중에 들어 올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했다. 증거를 찾는다고 내가 피를 얼어붙게 하는 어조로 물었다. 이 증거부터 시작해 볼까? 오늘 밤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서류. 치명적인 낭떠러지 길을 폭풍우 속에서 운전하게 만든 바로 그 서류. 나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떨기 시작하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본 뒤 그 종이의 내용을 크고 또렷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읽기 시작했다. 사망진단서, 금일 발부됨, 피보험자의 아내가 구산길에서 단독사고로 사망했음을 확인함. 시신 상태는 낭떠러지로 추락한 차량 내부에서 전소됨. 나는 종이를 내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늙은 여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가 방금 읽은 문장을 이해하려 애썼다. 사고, 사망.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들을 돌아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죽었다는 거야? 왜 내 배낭 안에 사망진단서가 있어? 나는 남편에게 거짓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서 다음 서류 뭉치를 집어 남편의 가슴팍에 정확히 던졌고 종이들은 바닥으로 흩어졌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께 설명해드려. 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 사망진단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폭풍우 속에서 가드레일도 없는 미끄러운 길로 나를 일부러 보냈다는 걸 설명하라고. 오늘 밤 내가 죽기를 바랐다는 걸. 시어머니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아들이 부잣집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기를 바랐다 해도 그녀는 이렇게 냉혈한 살인 계획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아, 안 돼. 말도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마치 아들이 갑자기 혐오스러운 괴물로 변한 것처럼 남편에게서 멀어졌다. 네가 네 아내를 죽이려 했다고? 낭떠러지에서 죽으라고 했다고? 맙소사, 너 미쳤구나.
들키면 사형이야. 물론 어머니 저를 죽일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었겠죠. 나는 그들의 공포 드라마가 식기 전에 재빨리 말을 잘랐다. 나는 허리를 굽혀 아주 두꺼운 생명보험 증권 책자를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큰 소리를 내며 내리쳤다. 이것 보세요. 내가 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50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이에요. 500억 원. 제 이름으로요. 하지만 제가 사고로 죽으면 그 돈을 수령할 유일한 상속인은 바로 그 사람이죠. 그게 그의 눈에 비친 제 목숨값이에요. 저를 죽여서 내일 아침 500억 원을 챙기려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돈에 미친 여자랑 흥청망청 살려고요. 나는 손가락을 최유라의 얼굴을 향해 정확히 돌렸다. 그 빨간 옷의 여자는 내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까부터 분노로 붉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그들의 불륜 사진들을 쳐다봤다. 고급 호텔에서 비싼 레스토랑에서 차 안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네가 여기서 승자라고 생각해? 내가 최유라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다. 내가 뿜어내는 위압적인 기운에 최유라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다 등이 별장벽에 부딪혔다. 이 남자가 널 정말 사랑해서 나를 처리한 후에 널 사모님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최유라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을 흘끗 쳐다봤다가 다시 적대적인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당연하지. 그는 다음 달에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 내 이름으로 아파트도 사줬고 차도 사줬어. 그의 모든 재산이 이미 내 이름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너는 그냥 버림받은 아내일 뿐이야. 최유라는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며 소리쳤다. 나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은 별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그녀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비웃는 웃음이었다. 나는 바닥에서 매매 계약서와 이체 증거가 담긴 서류 뭉치를 집어 최유라의 얼굴 바로 앞에 내밀었다. 넌 정말 속이기 쉬운 멍청한 여자구나. 내가 비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내 이름으로 된 이 모든 자산 서류들을 잘 봐. 아까 내가 말한 회사 재무 이체 서류랑 비교해봐. 전부 일치해. 내 아파트 구입 날짜는 회사 유령 프로젝트 자금 인출 날짜랑 똑같아. 내 고급차 구입 자금은 지난달 사무실 운영비였고 최유라는 서류에 적힌 숫자와 날짜를 읽으려 애쓰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내 말의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자산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조롱하는 어조로 물었다. 알아도 내 이름으로 된 고급 물건들을 사는데 사용된 모든 돈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야. 그리고 오늘 밤 감사팀이 보고서를 끝내고 회장님께 제출했기 때문에 나는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스며들도록 말을 멈췄다. 1시간 전에 은행 측에서 내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어. 그래, 내 모든 계좌가 막혔다고. 뭐?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최유라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극도로 떨리는 손으로 잠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려고 애썼다. 직접 확인해봐. 내가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말했다. 내 계좌만 막힌 게 아니야. 네가 자랑하던 고급 아파트, 스포츠카, 심지어 지난주에 산 디자이너 가방까지 전부 회사 법무팀에 의해 자금 세탁 범죄의 증거물로 압류됐어. 오늘 밤부터 너는 더 이상 부잣집 여자가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일 뿐이지. 그리고 각오해. 내일 아침 경찰이 거물급 부패 사범의 공범으로 널 체포하러 갈 테니까. 최유라는 휴대폰 화면에 자신의 계좌가 당국에 의해 동결되었다는 문구가 뜨자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에 찬 악마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 냈다. 그녀가 그토록 숭배했던 부의 환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분노의 대상은
이제 자신을 속인 남자에게로 완전히 향했다. 최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몸에 달려들어 얼굴을 핥히고 가슴을 때리고 온 힘을 다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 사기꾼 새끼. 개자식아, 부자라고 했잖아. 그 자산들 안전하다고 했잖아. 내 돈 돌려내. 내 인생 돌려내. 너 때문에 내가 횡령 사건에 휘말리고 거지가 됐잖아. 죽어버려. 최유라는 쉰 목소리로 소리치며 그저 피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릴 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계속해서 때렸다. 아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도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서 최유라를 떼어내려 애썼다. 이 미친년아, 내 아들 놔. 내 아들 때리지 마. 시어머니가 최유라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순식간에 그 고급 별장의 거실은 아주 혐오스러운 싸움터로 변했다. 이전에 내 죽음을 계획하며 축배를 들던 세 사람은 이제 서로를 핥히고 욕하고 파괴하고 있었다. 남편은 감옥의 그림자에 떨며 울고 있었고 최유라는 재산을 잃고 울부짖었으며 시어머니는 가족의 파멸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출구 근처에 서서 그 광경을 절대적인 만족감으로 지켜보았다. 내 무기는 아주 완벽하게 작동했다. 내가 던진 사실과 증거는 그들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했다. 하지만 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공격, 그들의 남은 자존심을 뿌리까지 뽑아버릴 공개적인 심판이 곧 도착할 것이다. 나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며 내 지원군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세었다.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장님이 진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왔다. 별장 거실의 혼란은 여전히 격렬하게 계속되었다. 내연녀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팔과 가슴을 계속 핥히었고 돈과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남은 힘을 다해 그 공격을 막으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은 긁힌 상처로 가득했다. 한편 시어머니는 뒤에서 내연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귀를 찢을 듯한 욕설을 퍼부었다. 내 앞에 이 광경은 정말로 역겨웠지만 동시에 지난 3년간 침묵 속에서 내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매우 만족스러운 오락거리이기도 했다. 이전에 내 죽음을 계획하며 똘똘 뭉쳤던 그들 세 사람은 이제 썩은 고기 덩어리를 두고 싸우는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를 파괴하고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이 수치스러운 소동 속에서 내 예민한 귀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포착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별장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점점 그 소리는 더 뚜렷하고 커졌다. 사이렌 소리.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의 사이렌이 동시에 울리며 이 외딴 언덕의 밤의 정적을 깼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커다란 별장 유리창을 뚫고 깜빡이기 시작했고 극적인 빛의 섬광으로 방 안을 훑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자 내 앞에 세 사람의 싸움은 즉시 멈췄다. 내연녀는 남편의 셔츠 깃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채 숨을 헐떡였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찰 불빛에 겁을 먹었다. 남편 자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밖을 향해 휘둥그레졌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마치 이 한밤중에 자신의 은신처에 경찰이 갑자기 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타이어가 마찰하는 소리와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별장 앞마당에서 연달아 들렸다. 무겁고 단호한 발걸음들이 정문을 향해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더 이상 노크할 필요도 없이 튼튼한 티크나무 문이 밖에서 아주 강하게 밀려 열렸다. 차가운 밤바람이 즉시 안으로 들이닥쳤고 완전 무장한 10여 명의 경찰관들이 함께 들어왔다. 경찰들 뒤로는 진지한 얼굴의 정장 차림의 남자 몇 명이 들어섰다. 그 정장 차림의 남자 중 한 명은 내 개인 변호사였다.
내 가장 충직한 신복으로 이 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나를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의 옆에는 내부 감사팀장과 내가 이 배신자의 파멸의 증인으로 오라고 특별히 명령한 몇몇 고위 임원들이 서 있었다. 경찰의 등장을 보자 남편의 얼굴에 갑자기 헛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남은 오만함과 권력에 대한 망상으로 그는 구겨진 셔츠를 바로잡고 부대를 이끄는 경찰서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경찰관님, 때마침 와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남편은 억지로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며 외쳤다. 늘 그랬듯이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였다. 이 미친 여자를 당장 체포해 주십시오. 제 아내인데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빌린 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소란을 피우고 횡령에 대한 거짓말을 꾸며내고 심지어 저를 모함하기 위해 가짜 서류까지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제 고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끌어내서 유치장에 쳐넣어 주십시오. 아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즉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맞습니다. 경찰관님. 이 은혜도 모르는 제 며느리를 체포하세요. 항상 제 아들의 성공을 질투하던 가난뱅이입니다. 이혼당하기 싫어서 이 모든 소동을 꾸민 게 틀림없어요. 제발 여기서 최대한 멀리 데려가 주세요. 나는 그들의 어리석은 비난에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슴 앞에 양팔을 끼고 아주 차가운 옅은 미소로 그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경찰서장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외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남편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본 뒤 옆에 서 있는 내 개인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변호사는 앞으로 나와 그가 가져온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열고 아주 두꺼운 공식 문서 뭉치를 꺼냈다. 그는 첫 번째 서류를 경찰서장에게 건넨 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는 이분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변호사의 중저음 목소리가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왔습니다. 오늘 밤 확정된 내부 감사 보고서와 저희가 이미 확보한 여러 은행 간의 계좌 이체 증거에 근거하여 당신은 수십억 원대 회사 운영 자금 횡령, 자금 세탁, 그리고 유령 프로젝트 조작 혐의로 공식적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다시 새하얗게 질렸다. 이전보다 훨씬 더 창백했다. 그의 헛된 희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뭐라고요? 누가 저를 고발했습니까? 당신들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 내부 문제입니다. 회장님의 지시서는 어디 있습니까? 회장님은 아직 저에 대한 해고 통지서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승인 없이는 저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여전히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리더의 권력 그림자 뒤에 숨으려 애썼다. 남편의 절망적인 외침을 듣고 내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회사 고위 임원들을 돌아봤다. 지시 없이도 모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일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들은 방을 가르며 남편과 그의 내연녀, 그리고 시어머니의 존재를 마치 보이지 않는 쓰레기 더미인 양 무시했다. 내 앞 1m 지점에서 내 변호사, 감사팀장, 그리고 모든 고위 임원들은 아주 정중하고 엄숙한 동작으로 멈춰섰다. 그들은 모두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깊이 허리를 굽혔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모든 명령은 완벽하게 수행되었습니다. 내 변호사가 아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의 모든 귀에 들리도록 감사보고서는 완료되었습니다. 계좌 동결 조치도 이루어졌으며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불명예 해고 통지서도 준비했습니다. 회사 감사팀장이 존경심에 떨리는 두 손으로 고급 가죽 표지에 서류철을 내게 건네며 덧붙였다. 극도의 침묵이 방 안을 감쌌다. 밖의 빗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만약 이 카펫 바닥에 바늘 하나가 떨어진다면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릴 것만 같았다.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다. 턱이 경첩에서 빠진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절대적인 불신으로 가득 찬 텅 빈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는 내게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쳐다봤다가 다시 나를 쳐다보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에서 거짓의 틈을 찾으려 애썼다. 회장님, 남편이 거의 바람소리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다리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똑바로 설 힘을 잃었다. 그의 몸은 서서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무릎이 카펫에 세게 부딪혔다. 나는 감사팀장의 손에서 가죽 서류철을 받아 천천히 열고 이미 서명과 회사 공식직인이 찍힌 해고 통지서 한 장을 꺼냈다. 나는 바닥에 무력하게 무릎 꿇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나는 약간 허리를 숙여 이제 식은땀과 공포의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회장님이 어떤 모습일지 항상 궁금해했지. 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사회의 경고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항상 공포에 떨었지. 이 싸구려 여자를 먹여 살리려고 내 돈을 훔쳤고 매일 나를 가난하고 쓸모없다고 모욕했지. 그리고 오늘 밤 보험금을 위해 내 살인을 계획했어. 낭떠러지 밑바닥에서 죽으라고 한 그 여자가 네가 그토록 숭배하던 모든 건물과 돈의 합법적인 소유주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야. 나는 그 해고 통지서를 그의 얼굴에 정확히 던졌다. 종이는 잠시 공중에 떠 있다가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당신은 오늘 밤부로 불명예 해고야. 당신이 훔친 모든 자산은 우리가 다시 압수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법무팀이 받아낼 수 있는 가장 긴 징역형을 받을 준비나 해. 부패 혐의뿐만 아니라 내가 내 배낭 안에 직접 보관했던 가짜 사망진단서를 증거로 한 계획적인 살인미수 혐의도 포함해서 말이지. 남편은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기어와 내 구두 끝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즉시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뒤로 물러섰다.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내가 몰랐어. 네가 회장님인 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짓 안 했을 거야. 제발 감옥만은 보내지 마. 난 내 남편이잖아. 우리 3년이나 결혼했잖아. 그는 가슴 아픈 목소리로 울며 애원했다. 내 안에서 오래전에 죽어버린 자비를 구걸했다. 끌고 가. 나는 그의 눈물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경찰서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몇몇 경찰관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남편의 몸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양손을 등 뒤로 꺾어 손목에 차가운 쇠수갑을 채웠다. 수갑이 철컥하는 소리는 오늘 밤 내가 들은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남편은 출구로 강제로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히스테릭하게 울었다. 아까부터 방구석에서 얼어붙어 있던 내연녀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2명의 여경이 그녀에게 다가가 권리를 고지하고 범죄 수익금 수수 및 공모 혐의로 즉시 수갑을 채웠다. 그 여자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따라 끌려가면서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고급 실크 잠옷을 입은 그녀의 우아한 모습은 이제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워 보였다. 방 한가운데 홀로 남은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길거리 범죄자처럼 체포되는 것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동안 항상 나를 촌스럽고 기생충이라고 모욕하던 그 늙은 여자는 이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감히 내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녀의 몸은 밟히면 부서질 준비가 된 마른 잎사귀처럼 쪼그라들었다. 어머님, 제 변호사가 어머님이 그동안 사시던 집으로 서류 한 장을 보낼 겁니다. 내가 감정 없는 평탄한 어조로 말했다. 그 고급 주택과 그 안의 모든 가구는 제 회사 돈으로 산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 집은 압류됩니다.
어머님은 24시간 안에 옷가지를 챙겨서 제 소유의 부동산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쓰레기장을 찾아보시죠. 우리 가족에게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라고 제가 장담하니까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룻밤 사이에 180도 바뀐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서럽게 울었다. 그녀의 후회는 너무나도 늦었다. 시간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강물의 흐름처럼 흘러갔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쓰라린 기억을 깨끗이 씻어내고 내 인생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 산 중턱 별장에서의 배신과 심판으로 가득했던 폭풍 우치는 밤 이후 2년이 흘렀다. 한때 내 마음의 파괴를 말없이 지켜보던 잿빛 하늘과 빗방울은 이제 밝고 따스한 아침 햇살로 바뀌었다. 황금빛 햇살은 우리 가문 소유의 마천로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두꺼운 검은 가죽으로 덮인 회장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앉으셨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내 모습은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낡은 옷,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슬픔을 감추려 애쓰던 피곤한 얼굴은 없었다. 오늘 나는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내 몸을 부인할 수 없는 우아함과 위엄으로 감싸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얼굴에서는 나를 보는 누구라도 즉시 존경심에 찬 시선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단호함과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길고 긴 마호가니 원목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는 10여 명의 부서장들과 고위 임원들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시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나는 이 연례 주주총회를 아주 순조롭게 이끌었다. 내 뒤에 대형 프로젝터 화면에 표시된 회사 수익 그래프는 위로 가파르게 치솟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나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이 가문의 사업 왕국이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전 몇 년간의 성과를 훨씬 뛰어넘어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2년 전 내 이혼 절차는 아주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불륜,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물론 가짜 사망진단서와 엄청난 액수의 보험증권으로 뒷받침된 계획적인 살인미수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우리의 유독했던 결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내무적의 법무팀이 제기한 모든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 남자의 이름을 내 인생의 모든 페이지에서 지워버렸고 가치 없는 더러운 먼지처럼 버렸다. 내 삶은 이제 아주 평화롭고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사업을 경영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설립한 고아원을 위한 자선 활동을 하며 내 노력의 결실을 즐기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고 가난한 여자 행세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과거와 화해했고 내가 가진 독립성과 힘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 배신자 같은 남자는 필요 없다. 나는 나 자신의 왕국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여왕이다. 반면에 운명의 수레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한때 거만하게 내 죽음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카르마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찾아가 죽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보복을 안겨주었다. 전 시어머니는 그 몰락의 쓴맛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내 약속대로 내 변호사는 그녀가 그토록 거만하게 살던 고급 주택의 압류를 집행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던 그 늙은 여자는 낡은 옷이 담긴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쫓겨났다. 계좌에 단 한 푼도 없이, 그리고 생활 방식을 지탱해줄 아들도 없이 그녀는 몇 주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했다. 이제 그녀는 도시 외곽의 아주 더럽고 허름한 길가 식당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잇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때 내 요리를 남은 음식물 쓰레기 같다며 버리던 그녀는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들이 남긴 더러운 접시 더미를 씻으며 겨우 밥 한 공기 살 수 있는 일당을 받고 있다. 그녀의 남은 인생은 깊은 후회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 속에서 보내지고 있다. 내연녀의 운명도 그에 못지않게 비참했다. 횡령 자금을 받은 것이 입증된 후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자산, 즉 고급 아파트, 스포츠카, 보석, 명품들은 모두 우리 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국가에 의해 압수되었다. 그녀가 추적할 수 없는 현금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녀에게 가벼운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고통은 출소 후에 시작되었다.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진 그녀는 이미 높아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잔인한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몰래 거액의 돈을 빌렸다. 물론 그녀는 계속해서 불어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자신을 찾아낼 때마다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항상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한때 그녀의 무기였던 아름다움은 이제 스트레스와 고된 삶에 시들어버렸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카르마의 심판은 그 배신의 주범, 내 전남편에게 내려졌다. 판사는 가석방 가능성 없이 최대 1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거액의 부패 범죄와 매우 악랄한 계획적 살인미수 혐의로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판사의 선고는 서류상의 처벌에 불과했다. 그가 매일 철창 안에서 겪는 진짜 형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했다. 가끔 듣는 교도소장의 보고에 따르면 내 전남편은 매우 잔혹한 폭력범들과 함께 최고 보안 등급의 수감동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한때 그가 내게 항상 보여주었던 오만함과 거만함은 그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깨끗하게 살고 단정한 셔츠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소리치던 것에 익숙했던 그는 이제 그 수감동의 선배 수감자들의 놀잇감이 되었다. 그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 맨손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감히 반항하면 종종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매 순간 공포 속에서 살고 잠들 때 두려워하고 깨어날 때 고통받았다. 그의 정신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는 이제 차갑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서 짓밟히는 지렁이에 불과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이 점차 비워지자 나는 도시 중심부의 번잡함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큰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나는 이 높이에서 개미처럼 보이는 고층 빌딩과 차량으로 가득 찬 거리를 바라보았다. 내 기억은 몇 달 전 그 폭풍우 치던 밤 산길에서 내 차를 멈춰 세웠던 낡은 옷차림의 그 신비로운 할아버지를 우연히 다시 만났던 일로 향했다. 그 만남은 조용한 도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할아버지는 아주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큰 비밀이 마침내 밝혀졌다. 할아버지는 그의 온화한 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우리 가족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는 내 어릴 적 이름으로 나를 불렀다. 그는 길 위에 미친 사람이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우연한 천사가 아니었다. 그는 매우 충성스러운 최고 수준의 사립탐정 은퇴자였다. 몇 년 전 나를 매우 아끼고 내 안전을 걱정하셨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내 목숨이 정말로 큰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멀리서 항상 나를 지켜보도록 그를 평생 계약으로 고용하셨던 것이다. 그 폭풍우 치던 밤, 그 늙은 탐정은 전 남편이 꾸민 사악한 계획을 그들의 통신망을 해킹하고 남편의 서재에 잠입하여 배낭 속 내용물을 확인한 후 감지했다. 그는 매우 존경했던 고용주의 외동딸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규칙의 경계를 넘었던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비록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늙은 탐정의 손을 통해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옳았다. 나는 내 삶에 들어오는 남자들의 본성을 알기 위해 그들을 시험해야 했다. 비록 그 시험이 매우 고통스럽고 거의 내 목숨을 앗아갈 뻔했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냈다. 그 시험은 내 안의 약점을 불태우고 나를 매우 강한 강철검으로 단련시켰다. 나는 몸을 돌려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 책상으로 다시 걸어갔다. 오늘 회사 발전을 위해 내가 서명해야 할 서류가 아직 많고 내려야 할 큰 결정도 많았다. 그 어두운 과거는 내가 다시는 열지 않을 기억의 상자 속에 단단히 닫아두었다. 배신한 자들은 이 세상의 지옥에서 자신들의 몫을 받았다. 한편 회장님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며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쇼는 완전히 끝났고 이 싸움의 승자는 그들이 한때 가난하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여자였다. 내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나를 내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을 것이다.